네, 이번 시간은 문관현 기자의 통일열차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5년째가 됩니다. 남북은 당초 공동행사를 가질 계획이었지만 올해도 끝내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네, 이 내용 포함해서 한 주간의 북한 주요 이슈에 대해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 기자, 어쨌든 6.15 공동행사를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무산이 됐습니다. 먼저 그 2000년에 발표한 이 6.15 공동선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2000년에 당시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특별기를 타고 군사분 계선을 넘어서 평양을 도착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던 저를 포함해서 그 감격적인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5개 항에 걸친 6.15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5개 항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남북이 힘을 합쳐서 서로 자주적으로 통일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첫 번째 항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 항인데 남한이 갖고 있는 통일 방안, 그러니까 연합제이고요. 북한에서는 당시 고려 연방제를 내세웠는데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서 이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자. 이 합의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남측의 연합제 그리고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서로 간에 있어 상호 간에 인정을 해줌으로써 남북 간의 통일 논의가 이제 물꼬가 튀었습니다. 그래서 삼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8.15를 맞이해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비전향 장기수를 이제는 돌려보낸다거나 아울러서 개성공단을 포함할 수 있는 남북 간의 이제는 본격적인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항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후에 남북 장관급 회담, 또 국방회담, 그리고 경제회담 등 각 분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건 등 모든 분야로 이 남북 간의 대화의 채널이 이루어져서 남북을 서로의 하나의 끈으로 이어가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러한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6.15 공동선언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는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출발점이고 교과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선언이었군요. 네, 올해가 15주년이 되잖아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고 또 북한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해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행사가 취소가 됐거든요. 우선 통일부 관련 발언을 들어보고 난 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죠. 북측의 거부로 무산된 6.15 남북 공동 행사와 관련해서는 측이 우리 단체의 접촉 제의를 지속 회피하고 행사 무산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항상 그렇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로 탓을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에 매년 6월 15일이 되면 남북이 공동 기념 행사를 실제로 개최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2008년까지였습니다. 2008년 여름에 당시에 이제 관광객 박광자 씨가 금강산 관광을 나섰다가 결국 이제 총에 맞아 사살이 된 이후에 남북 관계가 냉각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그리고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 들어오면서 모든 남북 관계가 이제 7년 동안 스톱이 되면서 이 6.15 공동 행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꺾어지는 해 올해가 15주년이기 때문에 남북이 공이 지금은 다시 공동 행사를 개최한다는데 합의를 했고 이를 위해서 5월 초부터 중국 선양에서 만나가지고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이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이 이제는 공동으로 6.15 행사를 개최한다. 이 준비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합의를 보았는데 합의를 본 사항은 그러니까 만약에 예정대로 됐다면은 내일부터 16일까지는 서울에서 6.15 공동행사를 개최를 하고 8.15 행사는 이제는 그 평양에서 개최하자 또는 이건 이제 우리 측 주장이고요. 북한 측으로 봐서는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우리 측으로 봐서는 다시 서울에서 개최하자 했는데 왜냐하면 남북이 6.15에 대해서는 서로가 양보를 할 수 있지만 올해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적어도 광복 70주년 행사만큼은 남측은 서울에서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북측은 평양에서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민족 정통성을 가진 정권이라함을 서로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놓고 서로 합의점이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남북 간에 서로 마지막 8.15 행사 개최를 어디서 하냐의 문제가 좀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무산까지 갔는데 남측에서는 나중에는 순수하게 사회 문화 교류 행사 차원이라면 가능하다고도 했지만 북한 측에서는 결국은 편지를 보내와서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네. 결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남북 해외가 서로 따로따로 행사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남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일 내일 오후 4시에 종로구에 있는 천도교 수훈회관에서 민족통일대회에서 좀 축소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가 당초에 기대를 했던 공동행사를 좀 가름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어쨌든 광복 70돌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거는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중요한 또 해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도 이제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행사를 좀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 2개월 정도 남았다는 얘기죠. 지금 시점에서 그 이 남북 70돌 공동행사도 성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6.15 행사가 무산이 됐다면 이제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나머지 8.15 공동행사 그러니까 광복 70주년 행사만큼이라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네. 많은데요. 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은 대박이다 발언을 했고 올해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놓은 것이 바로 일단 남북이 광복 70주년 공동 행사를 개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남북이 개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70주년 행사를 준비를 해왔었는데 일단은 한 6가지 정도로 현재 압축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스포츠 교류가 많습니다. 남북 간에 축구, 태권도, 탁구 이러한 그 시범 경기를 하는 것을 결국 친선 게임을 오가면서 하자 이런 내용도 좀 담겨 있고요. 결의말 큰 사전이라고 현재 남북이 언어가 이지화가 돼 있는데 사전만큼 하나를 만들자 해서 이런 큰 사전을 둘러싼 학술 대회를 또 개최하자는 의견도 제시가 됐고 아울러서 남북 청소년들이 한반도 대장정을 벌이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중요한 서울과 평양 그리고 경주, 원산 이런 데를 청소년들이 돌아다니면서 함께 역사적인 현장들을 답사를 하면서 남북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상대가 있는 거고 북한이 과연 우리 정부가 마련한 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호응을 해올지 그러게요. 하지만 그리고 남북 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꼬여 있기 때문에 네. 단순한 이러한 그 교류 행사를 북측에서 허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네. 광복 70주년 행사가 과연 6.15처럼 반쪽 행사가 될지 아니면은 극적으로 남북이 합의를 해서 결국은 남북의 결국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낼지는 현재로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군요. 네, 예. 좀 의미 있는 해인데 6.15는 따로 하더라도 70주년 행사는 같이 그러니까요. 할 수 있었으면 예. 좋겠네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 6.15 행사가 열릴 곳이 북한에서 열릴 곳이 고려 호텔이라는 곳이었다는데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문 기자도 여기 한번 갔다 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입니까? 제가 2005년도 당시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이 고려 호텔 8층에 이제 숙박을 했었는데요. 네.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평양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모두 다 이제 고려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북한을 그동안에 수십 차례 방문을 했을 때 네. 특히 이제 지방 같은 데 방문을 하면은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는 북한의 관리들이 평양을 가봤냐고 대부분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결국은 평양이고 네. 그 평양에서도 이 고려 호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북한이 갖고 있는 이 고려 호텔의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85년에 지어져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쌍둥이 빌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예. 45층 규모로 되어 있는데 이 층과 층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는데요. 이제 네.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곳에서 그동안에 북한에서는 여러 차례 그러니까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아울러서 억류됐던 미국인들 그러니까 케네스 베 같은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화상회의를 할 때도 대부분 고려 호텔에 머물면서 비즈니스 룸을 이용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이 고려 호텔만큼은 북한이 내세우는 가장 상징적인 건물 중에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그 북한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있지 않다. 북한을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좋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게 화재가 난 이유가 뭐 방화인 겁니까? 어떤 뭐 피해 상황들 이게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11일 날 오후 한 5시 반쯤에 이제 그 고려 호텔에서 불이 났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쌍둥이 빌딩을 연결하는 복도가 있는데 네. 이 복도에서 현재까지는 이제 담배 연기로 추정이 되는데 북한이 자랑하는 건축물인 만큼 가장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보안뿐만이 아니라 화재 같은 예방 활동이 가장 철저하게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고려 호텔이라 할 수 있는데 아마 외국인으로 현재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전망대를 통해서 밖을 내다보던 관광객이 담배불을 이제 버림으로 해서 이제 화재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저희 이제 남한 취재진에게 좀 여러 가지로 신선한 충격이라 하면 충격일 수 있는 것은 네. 북한의 심장부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자랑하는 평양 역전 앞에 있는 가장
중심지, 도심지에는 이 고려호텔에서 불이 났는데요. 당시 이 현장에 머물고 있던 외국인들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외부에 알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화재 현장의 사진까지도 이 밖으로 유출이 돼서 결국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네. 과연 그 북한이 지금 현재 모든 개혁 개방을 막고 있고 외국과의 교류 협력을 지금 차단한 상태이지만 이 인터넷은 막을 수가 없고 결국 인터넷이 북한에 이러한 보여주기 싫은, 알려주기 싫은 소식까지도 전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고려호텔 화재는 북한 측으로서도 굉장히 치부를 드러내는 아주 부끄러운 하나의 화재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네요. 외부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인터넷이 결국은 북한을 곳곳에 들어가고 결국 이러한 것들에 북한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인터넷 이야기해 주셨는데 중국에 서버를 둔 북한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가 접속이 계속 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내부 문제인지 혹은 해킹인지 밝혀졌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KP, 그러니까 우리는 KR을 사용하는데요. 네. 도메인을. 북한은 KP를 사용하는 북한 내부에 이제 기반을 둔 서버가 있고요. 북한 내부가 아닌 중국이나 제3국의 서버를 둔 북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중국에 있는 우리민족끼리나 또는 이제 우리민족 강당 이러한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러한 그 중국의 서버를 둔 이러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현재 10일째 홈페이지가 다운이 돼 있습니다. 네. 예.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북한과 미국 간에 당시에 여러 가지 사이트를 둘러싼 논란이 있어서 결국 이제 8일 동안 북한의 홈페이지가 다운이 된 적이 있지만 10일 정도 다운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라면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그 중국의 서버를 둔 북한의 인터넷들이 모두 다운이 돼가지고 현재 이 시각까지도 작동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북한의 이런 사이트가 어떻게 통제가 되고 어떻게 다운이 될까, 누가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 궁금해하는데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는 그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을 북한에서 했다고 이제 추정을 했었고요. 미국의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비례적 행동에 나서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미국의 홈페이지를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해킹을 할 경우에는 미국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었고 그 네. 위에 바로 북한의 사이트들이 모두 다 다운이 됐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으로부터 이런 발언도 없었고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다운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렇군요. 현재까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10일 이상 현재 인터넷이 다운됐다는 것은 북측으로서도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뭐 북한의 인터넷이 뭐 차단한다고는 했지만 외부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침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건데 이런 점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북한의 어떤 개혁 개방을 좀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스민 혁명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그 봉건 왕조, 전제 왕조를 무너뜨렸다는 것이 결국 인터넷, SNS의 힘이었기 때문에 네.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들의 이런 여러 가지 전제 왕조를 무너뜨렸던 이런 그 파워가 과연 북한에는 언제 올 것인가, 과연 예. 어떻게 올 것인가를 했을 때 역시 이제 북한에도 역시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서 도심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바로 당일날 외부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것은 바로 SNS의 힘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지금 현재 SNS가 침투가 돼 있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북한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북한은 인터넷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다중들의 힘에 의해서 네트워크에 의해서 하나하나 그 경계선이 또는 방어선이 무너져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북한을 얼마만큼 이러한 그 외부 세계에서 인터넷이나 SNS 또는 그 휴대폰을 보급을 강화하고 확대하느냐에 따라서 네. 북한을 갖다 개혁하고 개방하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또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김정은이 방러를 갑자기 취소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중국을 먼저 가겠구나 9월 달에. 근데 9월 달에도 불참할 거란 소식이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이유가 바빠서라는데 뭐 내부에 집중하겠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 취소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내부적인 사정이라는 것이 러시아 당국의 최종적인 공식 입장이었고 결국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처형을 둘러싼 내분위 또는 내부 정치적 기반이 동요가 일어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도 봤었는데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러시아 방문 취소가 가져왔던 가장 그 다음에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은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가장 먼저 해외 순방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 역시도 이러한 그 과거 선례를 따르기 위해서 러시아 방문을 취소를 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았습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에서도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9월 달 열릴 전승 70주년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네, 보낸 그렇죠.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이러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만약에 중국 행사에 참석을 한다면은 그 행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그 준비 작업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 이러한 그 물밑 준비 작업이 감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중 간에도 어느 정도는 좀 이상 기류가 있지 않겠냐 보고 있고 또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국을 가지 않게 된다면 러시아를 가지 않은 이유와 똑같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개인의 과도한 의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은 만약에 참석하는 그 수십 명의 국가 정상들 가운데 네. 가장 최고의 예우를 바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정상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는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의전 순서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게 과연 이 사람이 집권 몇 년 차이냐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그 객관적인 이런 수치를 놓고 그 사람에 대한 우선 순위를 부여를 하는데 네. 김정은 제1위원장 같은 경우는 가장 여기에서도 밀린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약에 푸틴 대통령보다 먼저 행사장에 입장을 시킨다거나 또는 시진핑 국가주석 옆에 앉아서 행사의 어떤 그 주빈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은 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못 간 이유나 결국은 중국을 못 가게 된다면 중국을 못 가는 이유나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 많은 외교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못 갈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 러시아가 당시에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국제 무대에 나오려고 할 때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와야 되는데 가장 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핵을 이제는 핵 보유를 포기를 선언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을 할 텐데 북한으로서는 그 핵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서 중국을 방문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서로의 대안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만약에 중국을 방문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이런 객관적인 이유 때문에 네. 중국 방문이 무산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당히 그 두 나라 간의 관계는 혈맹 관계다. 뭐 이렇게 중요한 관계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북한이 아쉬운 쪽은 북한이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 집권 4년차를 맞은 이 시점에서 한번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 예상됐었는데 이렇게 바쁘다는 이유로 안 간다고 한다면 양국 간의 관계, 중국에서 북한을 바라봤을 때 어떤 그런 입장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그 김정은 제1위원장과 그리고 시진핑 5세대 중국 그 5세대 출범이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이처럼 나쁜 관계를 장시간 동안 유지해온 선례가 없기 때문에 네. 현재 가장 먼저 북한으로서는 국제 무대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이상을 확인을 받으려고 했을 때는 중국 방문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러시아나 아니면은 인도네시아 이런 그 동맹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으로서는 그 중국 방문을 특히 이제 북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서 결국은 이제 새로운 이제 중국의 힘을 과시를 하고 있지만 결국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힘을 결국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이 역할 하나 때문에 그동안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서방 세계도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데는 결국 중국밖에 없고 이러한 그 북한이 가져온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세계의 어떤 안보 위협은 중국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중국으로서도 결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 북중 간에는 서로가 복원된 가능성, 이러한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답답한데 누가 먼저 양보를 해서 결국은 거리를 좁혀가는지 먼저 통큰 결단을 내리고 자기 스스로의 몸을 낮춰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지가 중요한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장더장이 한국에 왔잖아요. 박 예. 대통령을 만났는데 북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지 궁금합니다. 네, 장더장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장입니다. 우리로 네. 말하면 이제 국회의장격이고요. 북한으로 굳이 따지자면 뭐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똑같은 자리인데 현재 중국에서는 권력 서열로 봤을 때는 3위입니다. 장더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국 기림성 성장을 한 이후에 한족이지만 당시에 매우 친화적인 조선족들에게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조선족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선족들의 후원 속에 김일성 대학에 유학을 했습니다. 1978년도부터 80년까지 3년간 유학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김일성 대학을 비슷한 시기에 다니고 북한이랑 권력사에 진입을 했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이 장더장과 장성택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동갑이고요. 예. 김일성 대학 경제학부 동문입니다. 네. 아울러서 서로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북중 관계를 연결했던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것이 북한에 있어서는 장성택이고요. 중국에서는 장더장 상무위원장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 이후에 북중 관계가 이렇게 나빠졌던 것은 결국 이 연결고리가 기본적으로 작동이 안 됐던 부분인데요. 하지만 북한으로 봐서도 가장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을 해주고 중국이란 나라에 있어서 북한이란 나라 위상을 세워줄 수 있는 건 장더장 상무위원장인데 이 장더장 상무위원장이 평양이 아닌 서울을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북한으로서도 결코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이러한 행보인데 이러한 장더장 상무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국회 정의화 의장까지 만나서 한반도 정세, 특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북한을 잘 아는 최고위급 인사가 북한을 먼저 방문하지 않고 서울을 찾았을 때는 네. 이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그 정상들 그리고 지도자들과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을 걸로 현재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 결과가 어떤 결실로 또는 정책으로 하나의 성과로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좀 시간적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장더장 상무위원장의 방한 이런 효과는 향후에 어떤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주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네, 문관현 기자와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문자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